선리웨임 6년 9월,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도 무거웠다. 창덕궁 깊숙한 곳 한밤의 정적 속에서 4명의 어린 왕자가 차례로 목숨을 잃었다.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6살, 가장 큰 아이조차 9살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죄가 있었다면 오직 한 가지였다. 폭군이라 불린 연산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 어린 생명들은 세상이 정한 죄를 짊어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이가 다름 아닌 세왕 중종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애썼다. 그러나 권력의 무게는 한 사람의 양심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이 비극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잃어가는 절망의 서사였다. 왕좌를 차지한 이조차 피할 수 없었던 숙명,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권력 교체의 그날, 조선은 스스로의 정의를 무너뜨렸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사약을 들이켰다. 역사는 그날을 중종 반정이라 기록했지만 실상 그것은 한 가문의 몰락이자 한 나라의 도덕이 붕괴된 날이었다. 중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왕좌가 조카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적었다. 신하들은 왕보다 강했고 정치는 인간의 감정보다 냉혹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크게 조선을 뒤흔들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 그들은 죽어야 했는가? 왜 한 삼촌의 간절한 손길조차 그들을 구하지 못했는가? 연산군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4명의 아들은 유난히 빛나는 존재였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어린 이돈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 금빛 궁궐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굳어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그림자는 자식들의 머리 위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첫째 이황은 차분하고 총명한 아이였다. 실록에는 그의 성품이 굳세고 엄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불안한 폭정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던 듯하다. 어느 날 연산군이 흥청들과 어울리며 음악을 즐기던 중 세자를 불러 물었다. 내가 죽은 뒤 이들을 잘 돌보겠느냐? 이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의 침묵이 아버지의 분노를 불렀다. 그러나 그 침묵에는 두려움보다 슬픔이 있었다. 어린아이조차 느낄 수 있었던 권력의 부패. 그것이 그를 말없이 만든 것이다. 둘째 창녕대군 이성은 6살의 장난기 많은 아이였다. 연산군이 가장 아꼈다고 전해지며 신하들에게 쌀 15섬을 맡겨 기르라 명했을 정도였다. 세 번째 아들 양평군 이인은 후궁소생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피를 이은 왕자였다. 막내 이돈수는 아직 글자조차 익히지 못했으나 궁궐을 뛰놀며 형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던 순진한 아이였다. 그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뛰어놀았고 스승에게 글을 배우며 자신들의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1506년 9월 2일 역사의 바람이 궁궐을 덮쳤다. 반정의 북소리가 울리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그날 밤 아이들은 왕의 자식이 아닌 역적의 씨앗으로 불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의 법조차 멈춰 세운 운명의 시작이었다. 천머리금 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역사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종 등 반정 세력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연산군을 끌어내렸다. 백성들은 복정의 종식을 환호했고 신하들은 새로운 왕의 즉위를 맞이했다. 그 왕이 바로 진성대군 훗날의 중종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평화로운 환호 속에는 피로 씻기지 않은 공포가 숨어 있었다. 연산군은 왕에서 죄인이 되었다. 강화도로 유배된 그는 더 이상 하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의 후궁들은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가까웠던 신하들은 차명을 당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공포와 침묵의 장소로 변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와중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존재들이 있었다. 바로 연산군의 어린 아들들이었다. 새 왕이 즉위했지만 반정 세력에게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이 왕자들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누군가 그들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 네 어린 생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불씨가 되었다. 그들이 왕좌를 되찾으려 한 적은 없었지만 피로 이어진 혈통은 이미 위협 그 자체로 간주되었다. 백성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평화는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었다. 반정의 공신들은 왕권보다 강했고 조선의 새 질서는 시작부터 피와 공포 위에 세워졌다. 왕좌에 오른 중종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즉위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는 반정 세력의 손으로 옮겨진 허수아비의 왕좌에 앉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한쪽에서는 새로운 조선이 시작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가문의 비극이 조용히 태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왕조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반정의 공신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들이 쫓아낸 연산군의 그림자는 아직 궁궐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은 어린 왕자들이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들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킨다면 피 흘려 세운 이 새 왕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 두려움은 이성보다 강했고 결국 잔혹한 논리를 낳았다. 후환을 없애려면 지금 끊어야 한다. 공신들은 차례로 중종 앞에 나아가 왕자들의 처형을 요구했다. 전하, 역적의 씨앗을 남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중종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아직 아이들이요. 6살, 7살, 8살에 불과한데 어찌 역모를 꾀할 수 있겠소. 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공신들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법도와 인정은 사치였다. 오직 정치적 안전만이 남아 있었다. 중종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이는 설령 역적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노비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조선의 법이 지켜온 최소한의 인간적 선이었다. 그러나 공신들은 법보다 두려움을 택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번 살려두면 언젠가 그 피가 다시 왕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의 권력은 흔들리는 왕의 손보다 이미 공신들의 입술에 달려 있었다. 그들의 속삭임이 곧 명령이었고 그들의 불안이 곧 형벌이 되었다. 어린 왕자들의 이름이 논의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죽은 자로 불리고 있었다. 그날 밤 궁궐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고 세왕의 마음은 청운의 돌처럼 무거워졌다. 조카들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피로 물든 안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중종은 매일 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왕이었지만 스스로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신하들이 권력을 쥐었고 공신들의 말이 곧 명령이 되었다. 그러나 조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만은 굳건했다. 그는 거듭 말했다. 어린 것들은 죄가 없다. 형이 잘못했을 뿐이지 아이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 하지만
공신들은 냉정했다. 전하, 온종은 왕가를 무너뜨립니다. 연산의 씨앗을 남겨두면 다시 피를 부를 것입니다. 실록은 그날의 중종을 이렇게 기록한다.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아이들이 아직 어리건을 어찌 칼날을 들겠는가 하시니 신하들이 굽히지 아니하였다. 왕의 눈물조차 정치의 계산 앞에서는 무력했다. 왕의 자리란 그렇게 잔혹한 것이었다. 그는 법을 들이대며 저항했다. 조선의 율법에 어린 자식은 죽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다. 그럼에도 중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은밀히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공신들은 이미 왕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다. 궁궐의 시녀와 내관들까지 감시당했고 조카들의 숨결조차 기록되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뒤 왕은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중종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그는 알았다. 이 나라에서 왕은 절대자가 아니라 정치의 인질일 뿐이라는 것을. 왕좌의 무게는 인간의 양심을 짓눌렀고 조카들의 생명은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왕이지만 그들의 삼촌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두 이름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겠지. 그리고 그날 그가 지켜온 마지막 희망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한편 바람이 세차게 불던 강화도의 바닷가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배된 연산군은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니었다. 왕좌에서 끌려 나온 죄인, 자신의 이름조차 부끄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를 더욱 무너뜨린 것은 왕의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을 지켜낼 수 없다는 절망이었다. 하루는 전령이 도착했다. 폐세자 이황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죄가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렀단 말이냐. 그날 밤 그는 밥을 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식음을 전폐한 채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정이 결국 어린 자식들의 목숨을 앗아갔음을 깨달았다. 강화도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파도는 무심하게 바위에 부딪혔다. 연산군의 눈앞에는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음 많던 창녕대군, 어릴 때부터 차분했던 세자 이황, 그리고 아직 어린 막내 이돈수. 그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던 순간이 어제처럼 선명했지만 이제 그들은 없었다. 연산군은 창살 사이로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나는 왕이었으나 아비로서는 실패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과거의 향락, 폭정, 피로 얼룩진 세월들이 한순간에 되돌아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알았다. 역사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의 죽음은 그의 죄를 영원히 증명할 것임을. 그날 강화도의 밤은 길고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흐느낌을 삼키고 있었다. 천의항 6년 9월 24일, 하늘은 흐렸고 궁궐의 공기는 비처럼 무거웠다. 그날은 운명이 정해진 날이었다. 반정이 일어난 지 22번째 날, 4명의 어린 왕자가 차례로 사약을 받았다. 폐세자 이황, 8살, 창녕대군 이성, 6살, 양평군 이인, 7살, 그리고 막내 이돈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채 그들은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궁녀들이 울음을 삼키며 옷을 갈아입히자 이성은 물었다.
어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약이 놓인 상 앞에서 그들은 떨지 않았다. 어쩌면 두려움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지 낯선 어른들의 눈빛과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하고 있었다. 세자 이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얌전하게 사약을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어린 나이의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역사의 희생양이 될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자신의 목숨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창녕대군 이성은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해냈수야의 지도요. 그 한마디는 궁녀들의 가슴을 찢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인과 이돈수는 그저 형들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해진다. 조선의 왕자라 불렸던 그들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꼈다. 중종은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침묵으로 눈물을 삼켰다. 왕의 의무와 삼촌의 마음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궁궐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불빛은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직 바람만이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고 있었다. 사형이 집행된 다음 날, 궁궐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중종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통곡을 삼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했다. 그 아이들의 장래만큼은 예를 다하라. 그들은 나의 피다. 하지만 공신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 왕의 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역적의 자식들일 뿐이었다. 결국 장례는 조용히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치러졌다. 그러나 중종은 밤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이왕과 이성아,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권력으로 닦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곧 강화도로 전해졌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쓰러졌다. 내 아이들이 다 죽었다고? 그는 그날부터 완전히 무너졌다. 밥을 거부했고 말을 잃었다. 밤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나는 왕으로서 실패했고 아비로서 죄인이구나. 그의 절규는 바다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 유배된 신하들조차 그 울음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갔다. 과거의 영화는 먼 꿈이 되었고 손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조선을 흔들던 폭군이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죄책감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2달 뒤 그는 마침내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나이 31. 세상은 그를 잊으려 했지만 그의 마지막 눈빛은 오히려 더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비극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궁궐은 피로 세운 왕좌 위에 다시 안정을 세웠고 중종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왕이 된 그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아이들을 구하려 했던가? 아니면 나를 지키려 했던가? 그 질문은 그를 평생 괴롭혔고 조선의 역사에 남은 가장 슬픈 인간적 흔적이 되었다. 4명의 왕자가 죽은 뒤 조선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새 왕조의 질서가 세워졌지만 그 기초는 이미 균열로 가득했다. 무엇보다 무너진 것은 법이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 자부했다. 도덕과 예, 그리고 법도를 가장 중시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날 조선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겼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은 피로 덮였고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법을 세운 자들이 그 법을 가장 먼저 짓밟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지 어린아이 4명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 거울이었다. 한쪽에서는 정의를 외치며 폭군을 몰아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연산군의 폭정이 끝났다고들 했지만 그 폭정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다만 얼굴을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또 다른 본질은 왕권의 한계였다. 중종은 왕이었으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반정 공신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을 감시했고, 그들은 왕의 자비보다 나라의 안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공포였다. 공신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지키기 위해 왕보다 더 큰 힘을 행사했다. 그 결과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었고 나라는 신하들의 손에 넘어갔다. 또한 정치적 복수의 잔혹함은 이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산군의 죄는 분명했지만 그 분노가 아이들에게까지 향한 순간 정의는 복수로 변질되었다. 정치란 이름의 칼날은 무고한 생명을 베었고 조선의 도덕은 그 피 위에서 흔들렸다. 역사는 이날을 중종 반정의 완성이라 기록했지만 실상 그것은 조선 법치의 붕괴였다. 왕조는 살아남았으나 그 호는 스스로를 배신한 채 붉게 물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슬픔은 남았다. 왕좌는 새로워졌지만 그 뒤에는 한 가문의 잿더미가 있었다. 그 잿더미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이는 패비 신씨였다. 연산군의 정비였던 그녀는 2 아들을 잃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은 이제 이름을 빼앗기고 패비로 불리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유배되지 않았다. 중종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인간적인 예우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삶은 그날 이후 끝없는 기다림과 슬픔의 연속이었다. 실록은 기록한다. 신씨는 온화하고 어질며 남편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근심하였다. 연산군이 흥청망청 나라를 어지럽힐 때도 그녀는 매일 밤 기도를 올리며 그를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폭군의 귀에 닿지 않았다. 반정 후 그녀는 2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31년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제사를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1512년 신씨는 조용히 청을 올렸다. 죽은 남편의 혼이 떠돌고 있습니다. 부디 묘를 옮겨주십시오. 중종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산군의 묘는 양주로 이장되었고 신씨는 훗날 그 옆에 묻혔다. 생전에도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의무였다. 이 비극은 단지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완전한 해체였다. 연상훈과 신씨, 그리고 4명의 어린 아들들, 그들은 한때 웃음이 가득한 왕실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단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는 죄인이 되었고 아이들은 희생양이 되었다. 신씨는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야 했다. 그녀의 삶은 기억하는 자의 형벌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조선은 묻는다. 한 나라의 안정을 위해 한 가족의 눈물을 희생해도 되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왕자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운명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었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어떤 시대에 살지, 어떤 죄를 뒤집었을지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무력함이 곧 그들의 운명이 되었다. 6살의 창녕대군 이성은 세상이 무엇인지 조차 몰랐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그저 따뜻한 품을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사약을 들이밀었다. 7살의 양평군 이인은 형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다. 8살의 폐세자 이황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잘못과 자신의 운명이 같은 길 위에 놓였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막내 이돈수는 형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의 마지막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조선의 피를 이은 왕자들이었다. 그러나 죽을 때만큼은 왕도 신하도 아이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리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존재였다. 세상은 그들의 울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그들의 무덤 위를 덮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죄는 대물림되는가? 아버지의 잘못이 자식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역사는 종종 냉정하게 그렇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그 대답 앞에서 여전히 떨린다. 운명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을 비웃는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왕가의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그 이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그 무력한 순환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날의 침묵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에 남긴 깊은 상처이자 경고였다. 첫째, 그것은 권력의 무책임함을 보여주었다.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쥐고도 그 힘을 제어하지 못했다. 폭정의 결과는 결국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렸고 그의 잘못된 선택은 어린 자식들의 죽음으로 되돌아왔다. 권력은 스스로의 그늘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장 잔인한 결과를 낳는다. 둘째, 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폭군을 몰아낸 정의로운 반정이었을지라도 그 정의가 무고한 생명에게까지 미쳤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복수는 언제나 명분을 가장하지만 결국 그 칼끝은 자신을 향하게 된다. 셋째, 법의 붕괴는 사회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고 그것이 이후 수많은 사화의 원형이 되었다. 법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나라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조선은 그날 법을 잃었고 동시에 양심을 잃었다. 넷째, 가족의 소중함이다. 왕좌의 명분 앞에서 한 가족이 무너졌다. 한때 웃음이 가득했던 왕실의 가족은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고 남겨진 이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평생을 울었다. 그것은 단지 왕실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상실이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들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그 죽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묻는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정치보다, 권력보다 훨씬 더 무겁지 않은가? 이 5가지 교훈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역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양심은 여전히 그날의 울음을 기억하고 있다. 4명의 왕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 왜 그들은 죽어야 했는가? 왜 새 왕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 질문은 조선의 양심을 시험하는 물음이 되었다. 폐세자 이황의 이름은 실록 속 단 몇 줄로 남았다. 총명하되 일찍 세상을 떠남.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다. 창녕대군 이성은 이름만 남았고 양평군 이인과 막내 이돈수는 기록조차 희미하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잊으려 했지만 잊는다는 것은 용서와 다르다. 역사는 그날을 덮지 못했다. 중종은 평생 그 죄책감을 품고 살았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지만 삼촌으로서는 실패했다.
나는 조카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의 회하는 늙은 얼굴 위에 깊게 새겨졌다. 그는 훗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이 되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왕으로서 해야 했다. 그 한마디는 조선의 권력 구조가 인간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었다. 연산군의 자식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살아있다. 정치의 이름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안정을 위해 도덕을 버려도 되는가? 조선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그 후 수많은 사화와 피해 숙청이 이어졌다. 왕권과 신권, 정의와 복수, 인간과 제도의 싸움은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되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은 어디까지 인간을 삼킬 수 있는가? 그 물음이 바로 4명의 어린 왕자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연산군의 어린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 그것은 단순한 비극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과 권력, 도덕과 양심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울과도 같다. 역사는 그들을 잊으려 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죽음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떠오른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왕조의 흑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쥔 자가 법 위에 설 때 무고한 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된다. 그리고 법이 감정을 잃을 때 정의는 그 자리를 잃는다. 조선의 그날이 바로 그 증거였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저질렀던 실수를 되돌아보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속이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말없이 죽었지만 그들의 침묵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한다. 권력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짧은 생애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눈물겨운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비극 속에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본질이 담겨 있다. 권력의 두려움, 복수의 욕망, 그리고 용서의 부재. 이것은 과거의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다. 역사는 죽은 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존재하는 한 연산군의 4 아들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을 걸고 있다. 연산군의 4 아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이돈수.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던 하늘, 듣고 싶어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 부르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이름, 모두 역사의 침묵 속에 묻혔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는 인간이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누군가는 학문을 익히고 누군가는 백성의 삶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가능성은 하루아침에 끊겼다.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고 왕조는 그들의 이름을 금기시했다. 하지만 역사는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 진실은 묻혀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 비극을 교훈으로 바꾸어야 한다. 권력의 무책임을 경계하고 복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멈추며 모든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바치는 가장 진실한 제사다. 1506년 9월 24일 한밤의 조선은 울음으로 젖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울음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난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기억하라.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라. 다치 4명의 어린 왕자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슬픔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공부이며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일 것이다.